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이 대통령이 언제 홀로코스트를 사소한 거라고 했습니까? 이 대통령이 한 말은 위안부 강제든 홀로코스트든 전시 살해든 인간 존엄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조선인과 팔레스타인을 경시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비교 대상과 다르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했더니 아니다 우린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 시오니스트들 사고방식 그래요.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에서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 불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항구적인 피해자고 나머지 세계 모두는 가해자다. 라고 죄의식을 요구해요. 저도 홀로코스트 대표적인 장소인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우리도 그 시절 이 식민의 피해자거든요. 제국주의 피해자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구와 다르게 유태인을 핍박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의식이나 부처의식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동의 이론도 아니라서 그들에게 적대감도 안 느끼고 완전한 제3자적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객관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저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홀로코스트를 경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오니스트들은 저런 멘탈리티로 전 세계를 상대해 뭐라고 하면 홀로코스트 경시하냐, 유태인 차별하냐고. 자, 이스라엘 외교부가 저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외교부도 되겠죠. 네, 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자, 뉴스공장에서는 저 SNS를 처음 올린 계정주를 직접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긴 답장인데 그 긴 답장의 핵심 부분만 읽어봅시다. 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시끄럽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세계 지도자로부터 듣기 어려운 일관성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고통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단순하지만 더 어려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분 어느 구석이 아주 인상적인데. 저희가 이제 화상 인터뷰라도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 이스라엘 외무 반응 보고 다시 한 번 더 글을 썼어요. 네,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포스팅으로 핫했어요. 네. 핫해가지고 그 우리다뿐만 아니라 전에 아마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 이스라엘 외무 반응 보고 다시 한 번 더 글을 썼어요. 네,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포스팅으로 핫했어요. 네. 핫해가지고 그 우리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트가 많이 됩니다. 그러자 이걸 알자지라에서 기사화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근거가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군인의 처벌 여부는 언급이 없었다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저지른 인권 유린 행위의 88%가 기소나 불법 판단 없이 종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알자지라 기사는 이 대통령의 글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 그 글을 그대로 번역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알자지라가 아랍 세계 모두가 보는 매체거든요. 네. 저도 보고 네. 전 세계적인 매체예요. 외교적 위상이라는 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쌓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국힘은 이 대통령대로 이스라엘에 사과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송원석 대표는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멈춰라고 했고 국힘 대변인은 국제적 망신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힘은 말이죠. 50년 전에 네. 박정희 시절 교육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수입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유태인 이미지 대부분은 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피터 노빅이라는 역사학자는 홀로코스트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조차 거의 쓰이지 않았고 홀로코스트는 관심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고 네. 서독은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과거를 들추는 건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홀로코스트 몰랐어요. 미국 대중들이. 그러다가 엑소더스라는 소설 네.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뭐 두 나라 모두가 그 미국 스스로가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펜스가 협상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협상 중에도 경기장에 가 있는 트럼프하고 10분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아 UFC에 가 있는. 예, 그냥 뭐 잠깐만 UFC 영상 있으면 틀어주세요. 트럼프가 네. 협상하고 있는데 UFC 관람 갔어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 골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틀어주세요. 자, 그래서 협상 와중인 시간인데
전때 그래서 협상 의제보다는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거의 항복문서에 가까운 그걸 뭐 최종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으로는 보기는 어려웠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란도 이제 갈리바프가 최고위급 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훨씬 진지했던 것 같고 이란이 요구했던 거하고 미국이 요구했던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명분사계니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네. 어떤 IAEA가 인정한 핵 조건도 인정하지 않겠다. 제로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봉쇄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란은 그 모든 게 다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 우리가 신뢰부터 쌓아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침략 방지를 약속해달라. 그래야 다음 협상이 나올 텐데 여기서 맡겨버렸습니다. 각자 네가 먼저 하라는 거 네. 같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뢰 구축이 안 되니까 그다음 뭐 호르무즈 문제 해협 봉쇄 해제나 핵 문제 같은 게 진전도 하지 못하고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 거야. 그럼 그러니까 끝이야. 니네가 네. 먼저 이 불가침 혹은 뭐 평화 혹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먼저 해.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할게. 저쪽에서는 핵을 먼저 포기한다고 해. 그럼 할게. 이런 대치였군요. 저는 기싸움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벤스가 장동혁처럼 안광은 쏘지만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반대했지만 자세하게 뉴욕타임스를 보면 나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또 뒤에 붙여요. 이 사람이 원래 소설가로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극우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다음 글로 펴서. 실패한 소설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미국은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총을 머리에 대고 지금 협상을 하자는 자세라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핵이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호르무즈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독일 자금이에요. 그걸 풀어줘야 미국이 한 발짝 자기들이 타협할 의지가 있는 걸 확인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는 예, 나왔는데. 보도는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차버린 겁니다, 미국이. 핵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앞에 두 번째 올해 있었던 협상,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말고 전쟁 전에 있었던 핵 협상, 올해 있었던 두 번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란이 제시했다. 수정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2차장님, 국정원의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했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본 저 문서가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에서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고발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감사원 감찰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입니다. 기소 사건은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계속해서 전모입니다. 와, 전모 맞아. 좋았어요. 아니, 진짜 전모가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예, 시간 동안. 예. 김태호가 찍찍 긋고, 이거 어떻게 하죠? 찍찍 긋고. 알고 물어봐. 아니 그 김성구 장군이 예. 아, 이게 해줬죠? 저 그거 긋고 그러니까 그 국방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했듯이 네. 이것은 끝났어.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그때 발표한 그대로다라고 네. 보고서를 들고 갔더니 네. 김태호 안보차장이 가져와봐. 이 찍찍찍 긋고 예. 거기서 찍찍 거대요? 그 보고를 할 때 국방부는 입장 바꿀 게 없다 하면서 이제 이미 그 전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언론 발표문을 써오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영상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입장을 바꾸는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보고서와 함께 이 언론 발표문. 국방부가 발표한 게 제일 신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뒤집어라. 그러니까 언론 발표문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별로 거치기 없이 그냥 가져갔더니 하나 써가니까 써갔어요. 네. 그랬더니 고칠 게 없다고? 예. 아니 뭐 불행한 사건이고 북한의 잔인한 어쩌고저쩌고 월북이 중요하죠, 월북이. 그리고 월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갔는데 중요한 거는 월북에 대해서 변경할 게 없다고 했는데 예, 했는데 이제 김태효가 이제 긋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다시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월북으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 거꾸로 뒤집어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김태호가 쓴 문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 왜냐하면 증거는 없는데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재판단하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김태호는 원래 잠깐만 얘기 좀 끝나고. 잠깐 원래 김태호가 이거 담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5월 16일이니까 딱 일주일. 네. 윤석열 그 대통령 되고 딱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김태호 자, 이택수 대표, 박시영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시영 TV 리얼미터 네. 각각의 대표고, 자 리얼미터가 보통 이제 가장 늦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반영되는 편인데, 예,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데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61, 62가 넘어갔어요, 그죠? 네, 지난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다시 소폭 반등해서 그 전주 최고치 62.2%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주 초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야정 민생 경제 협의체를 구성했고 또 각 그 지역별 단체장 후보들이 이제 선출이 확정이 되면서 컨벤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에 뭐 경상수지 지난 2월달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코스피가 6% 급등의 뭐 매수 사이트화가 이제 발전이 됐었고 그러면서 주 초중반 강세 요인으로 자, 대통령지를 그래, 그리고 NBS도 69를 찍었고, 네, 최고치 횡보했습니다. 예, 갤럽도 67 최고치 최고치 보고, 같은 다른 조사들도 뭐 67 이 정도입니다. 대체로, 예, 대체로 우리 LH 조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여론 쫓아오고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는 조금 더 벌어졌고, 약간 미세하지만 다른 조사들도 비슷해요. 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 거의 한 20% 가까이, 50%까지 찍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0 중반에서 한 30 찍고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자, 저희 거 봅시다. 여론조사 꽃 정례도
저희는 최고치 바로 밑에를 찍었어요. 이번에는 진보 표집이 많았습니다. 표집이 좀 많이 잡혔고 많았습니다. 예. 평상시보다 더 많이 잡혔고 그래서 정당이 최고치인 것 같은데 거의 정당 거의 최고치. 58.6 민주당, 근데 ARS 조선 59.7까지 나왔습니다. 진보 표집이 이번 주 좀 많았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좀 많았고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 예. 대통령 77.7이 최고치인데 그 다음 정도 찍었다. 야, 근데요. 뭐 늘 이야기합니다만 70세 이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1.9가 나왔습니다. 그 윤원층이 예. 이제 확실히 돌아섰어요. 보면. 예, 확실히 돌았어요. 확실히 60, 70대가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예, 20, 30대보다 더 높으니까요. 아니 30대는 그렇다고 치고 20대 남성, 예. 20대 남성을 봐야 돼요. 이제 20대 남성은 아직도 이 유일하게 높은 연령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 30대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예.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보수 그 성향층에서 대통령 잘한다가 47.5, 못한다가 52.1이니까 거의 보수 성향층에서도 팽팽하다. 긍부정이 대통령 지지도에.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거의 80을 찍어가지고 예. 이것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다. 높은 편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거 이거. 엄청 높고요. 그때보다도 어떤 이념 대결이 가팔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 굉장히 지지율이. 높으시고 예. 그 미국에서 그 왜 국제 그 지표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 예. 각국의 대통령 예. 지지율 순위 쫙 예, 나오는 나오는 거 거.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 저는 가끔씩 보는데 저 그거 예. 이 대통령이 지금 세계 2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높은 거예요. 자 지방선거 더블 스코어 정도 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예수로 표현한 그림을 자신의 공식 SNS에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황을 맹비난하며 이란이 협상에 다시 나설 텐데 자신은 이란이 협상에 다시 나서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자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전시 작전권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나도 깜빡했네. 자, 네. 뿔 동굴입니다 저는. 네, 저도 뿔동굴입니다. 연한 렌즈. 저는 메밀. 네, 저는 호박. 44. 44요? 네. 나도 44인데? 그래요. 끼시기 더 잘 어울리세요. 자, 트럼프, 저희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선글라스. 예, 아직 색깔 못 골라던 분들이 많아서. 자, 트럼프가 하는 걸 요즘 매일 뉴스를 보는데 볼 때마다, 우리 전작권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 전작권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얘기부터 오늘은 시작합시다. 트럼프가 어제 자기를 예수처럼 그린 그림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 기적을 행하는 듯한 포즈의 그림을 진짜. 포스팅했습니다. 진짜. 스스로를 예수라 생각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미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누구든지 자기를 예수라고 하면 그거는 미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국 CIA 국장이었던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 주말 MS 나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군 통수권자로서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전에 교황 사진 올렸어요. 교황 사진. 그렇습니다. 작년 5월 교황으로 합성한 사진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황보다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거를 과시하려고 한 왕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교황이라고 할 정도로 미친 왕은 없었거든요. 그런 왕도 없었는데 지금 현대 대통령이 자기가 예수고 교황이야. 그런 트럼프가 어제 진짜 교황을 비난했죠. 그렇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범죄 문제에 대해 나약하고 그런 트럼프가 어제 진짜 교황을 비난했죠. 그렇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범죄 문제에 대해 나약하고 외교 정책은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었으면 교황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네,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라고 포스팅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 교황청이 자기를 견제하려고 레오를 선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런 말을 하고 나서 교황이 급진 좌파에 영합한다라고 쓰고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림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 그럼 트럼프는 왜 저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 자기가 예수라고? 기독교 사회에서? 그리고 교황을 왜 좌파로 공격할까? 이걸 이해하려면 마가의 사상, 사상이라고 해줄 만한 생각 체계도 없는 망상인데 그들 사고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황청과 트럼프의 충돌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네. 이 레오 이전 프란시스코 네. 교황 선종하신 그 교황 때부터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거든요. 인간 존엄을 훼손한다고. 네. 저 때가 이제 취임 전 당선인 시절이에요. 작년 초인데. 그때 이미 마가인 부통령 펜스가 미국 카톨릭 주교단도 교황의 메시지에 동조하니까 돈 때문에 그런다고 비난을 했었어요. 이거 영상 있나요? And I think that the 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needs to actually look in the mirror a little bit and recognize that when they receive over $100 million to help resettle illegal immigrants, are they worried about humanitarian concerns or are they actually worried about their bottom line? 돈 때문에 저런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이제 교황청 카톨릭교하고 충돌하면서 이 정권이 시작된 건데 그러다가 레오 14세 최초 미국 대생 교황이죠. 레오 14세가 탄생하면서 정면 충돌이 이어지다가 이란 전쟁에서 대폭발을 합니다.
그 계기가 트럼프가 이제 이란 문명 없애버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휴전 선언 직전 트럼프는 이란의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교황이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왜냐하면 그때도 부활절 주간이었거든요. 미국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던데 부활절 주간에 이 설교를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멈춰라 하고 트럼프를 비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미국 언론이 다 받아쓴 표현인데 트럼프가 전능함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일단 레오 14세 교황의 특별 기도의 메시지 잠깐 들어봅시다. Abbiamo qui un argine a quel delirio di onnipotenza che attorno a noi si fa sempre più imprevedibile e aggressivo. 보수 개신교가 여기서는 갈라진 거죠. 보수 개신교가 아니 예수까지는 아니지 이 사람은 미쳤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는 한 발 물렀었어요.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미친 거잖아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미쳤네 그럴 텐데 내가 부처라고 하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든 그 정도 되면 다 미친 건데 이 양반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집회에서 왜 이스라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하고 특별한 그 애착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그렇죠. 이렇게 피는 아니지만 네. 한국의 오랜 전통 안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요? 네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양에서 대부분 운동이 벌어졌을 때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왜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왜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면서 유럽에서 박해의 대상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로 흐르던 어떤 영적 계보가 영국은 우리 쪽으로 왔다, 미국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갈래 중에 하나구나. 네네 한국은 우리가 진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출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에서 사라졌는데요. 그 10개의 지파가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신화로 막 떠도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일부가 아시아로 와서 누구는 일본으로 갔다 그러고 그중에 하나가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단군과 연결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있었어요. 아니 단군은 예수 탄생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죠. 예수 탄생 전에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 한 부족 중에 단지파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단군과 우리가 유태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친화성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하나 있었고 이제 그 독특한 종말론 중에 보수 기독교인들 종말론 중에 그 말세가 되면은 떠났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올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 실현됐잖아요. 네. 48년도에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우리와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중동에서 서포트를 했고 그래서 아랍 국가들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상황이 되게 비슷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데 우리는 또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특별하게 미국을 커넥션을 해가지고 유착 관계를 맺었고 무엇보다 거기 이제 아랍과 싸움이잖아요. 무슬림과의 싸움.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일종의 십자군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이교도들과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의 표현의 하나가 이스라엘기를 든 게 아니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합쳐진 거죠. 종교적으로는 기원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후예다라고 하는 썰도 있었는데 그걸 뿌리로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이제 6.1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런 군사적인 또는 뭐 정치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미국으로 받았죠. 네네. 그런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또 동맹이니까 한국 그리고 미국에 많이 의존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수입된 거군요. 말하자면 그런 그렇죠. 사고방식이.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럼 이스라엘 지지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두 개 결합해가지고 상승장을 일으켰다. 네네. 근데 보수 개신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길거리 소위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다 개신교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국고 기독교인들이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뭐 그거 종교적인 색채. 금감원에서 만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형식적으로 받아오면은 김성태를 주가 조작으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원지검의 목적은 그거를 기소할 게 아니고 요걸 활용해서 김성태를 협박을 해서 불게 만들고. 그렇지. 자기들이 원하는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허위 자백을. 네. 불면은 진실이잖아. 그렇죠. 수사 기법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만드는 압박 수단으로만 쓰고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말해주자 금감원에 자료가 있는데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져오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자료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결론됐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국정원에서 문건을 압수했잖아요. 자기네들한테 이제 유리한 무슨 보고서가 있을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사실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걸까지 보면은 45건을 압수를 합니다. 처음에 13건이었고 나중에 추가해서 66건 가운데. 근데 거기 그 법원에 제출된 거기에 국정원 문건들의 내용 대부분이 검찰 주장을 깨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나노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들 국정원에서 첩보 수준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근데 금감원의 그 심리 분석 결과가 합쳐지면 이 문건을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부가.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재판부에서 국정원 문건 어떻게 믿어 하고 그냥 배척해버립니다. 첩보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첩보를 정확하게 잡은 거죠 사실은. 그 첩보를 잡은 것이고 실제 금감원이 이 조사를 해봤더니 주가 조작이 맞아 100억대가 맞아 해서 그걸 그 수원지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그런데 수원지검은 압수영장을 발부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패스트트랙까지 요청했는데 그래도 안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 싶었더니 불기소 처분해버리더라. 이런 전례가 금감원 사상 한 번도 없다.
그렇지. 그렇겠지 당연히. 어제 그리고 JTBC 뉴스에서 이걸 톱으로다가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박상용 코멘트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러니까 내용을 땄어요. 박상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기소를 안 하고 이거는 뭉개버렸느냐 했을 때 박상용이 뭐라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대북 송금 관련 혐의만 담당이었기 때문에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하지 않았다 자기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게 이재명 지사 방북이 주가 부양의 핵심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덮어줄 이유가 없었다. 근데 왜 덮었냐 이거지. 그리고 주가 부양 문건이 우리들한테 저희에게 불리한 자료가 아니었다. 근데 왜 금감원이 이렇게 갖다 떠먹여 두는데도 그걸 갖다 왜 거부를 했냐 이거지. 비틀어서 대답한 거죠. 말이 안 왜냐하면 되는 거지. 이재명 방북이 소재가 아니라 자기들 다른 사안이 소재였는데 그걸 이재명 소재라고 말을 덧붙인 다음에 그러니 불리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그 양반 특유의 이제 그 비틀어서 답하는. 저는 이해는 해요.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 이거 변명을 어떻게 해볼래? 여태까지는 그 서민석 변호사 그 통화 녹취록 갖고는 계속 뭐 이렇게 네가 먼저 했니 내가 제안했니 요거 갖고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게 목적은 공소 취소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 비틀긴 했지만은 이건 어떻게 변명할 게 없잖아요. 이제 박상용은 이제 거론을 안 했어요. 맞아요. 박상용 끝난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뭐. 예. 그리고 근데 박상용이 거짓말을 할 때 아니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되짚어가지고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왔나요? 그 대목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게 불만이에요. 이복현 불러야 되고. 그렇죠. 예, 박상용 윗선을 불러서 이제 맞습니다. 조져야 됩니다. 네. 조지다는 표준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의한 대북 송금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이화영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력이 인정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일단 하나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연어 술 파티 이거 진짜야? 하다가 이제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네.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23년 5월이에요. 네. 5월 17일. 근데 김태균 회의록이 언제 법원에 제출되냐? 검찰에 의해서. 같은 시기예요. 23년 5월이에요. 이때 뭔가 작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게 합니다. 이 회의록이 만약에 뭐 출력이 돼 있어도 원본하고 같이 파일하고 제출되면은 문서 속성을 확인하면 아 이게 언제 작성된 건지 확인되잖아요. 근데 이 김태균 회의록은 이게 종이 쪼가리가 제출된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원본 파일이 아니라. 원본 파일이 없어요. 아예. 김태균 회의록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경기도가 대북송금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데 쌍방울에서 간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을 지원하려고 하는 돈이다. 그런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만 보면 진짜로 쌍방울이 경기도에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네 하는 근거로 제출된 거예요. 제가 홍 기자님 무슨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뭐 회의록 만들어서 내면은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종이야 종이. 예.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죠.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김성태 회의록이라고 불리는 김태균 회의록은 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 어디서 했느냐? 작성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냐? 제출자가. 호텔에서. 나 뭐 일본의 무슨 하얏트 무슨 호텔에서 공용 PC를 이용해서 자기가 작성하고 홍콩 마카오 호텔. 그리고 마카오 호텔도 있고 5건이에요. 근데 2번은 일본이고 일본 도쿄고 하나는 마카오고 하나는 시애틀이고 하나는 뉴욕이에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있던 곳에 호텔 또는 아파트에 공용 PC에서 작성하고 출력했다는데 외국에서 한글 문서 작업을 했다? 이거 하나 의문이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아래 한글 문건이에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호텔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 호텔의 공용 PC에 아래 한글이 깔리지 않는다. 네. 깔려있지 않다. 보통 호텔 공용 PC는 딱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왜 PC방 가면 껐다 킬 때마다 새로 세팅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 안 깔려있고 안 깔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이죠 일단. 네. 거기서부터. 아니, 저걸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의도라고 주장을 했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2년 전에 그 미국 시애틀 그 브레이번 아파트라는데 거기는 그 저 워치독에서 렌트하우스. 했어요. 렌트하우스. 근데 저기는 공용 컴퓨터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 가서 확인을 해야 김태균이가 그러면 개인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프린터로 출력한 게 아니고 거기서 아니 해외 공용 컴퓨터에 왜냐하면 거기서 회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노트북이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꾸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해외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게 전문인 사람이 개인 노트북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뭐 가끔 한 번 없을 수는 있는데 5번 저기 촘촘하게 1월, 2월, 3월, 4월이잖아요. 근데 자기 노트북 없이 그냥 공용 컴퓨터를 써서 출력을 했다? 일단 아래 한글로? 그것도 한글로? 그럼 그게 증거로 그때 재판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걸 채택한 재판장들. 그래서 제가 이 재판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1심 재판부 신진우 판사 많이 아시죠? 그 김성태 등등의 진술 근거 없는 진술은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문건은 비토합니다. 그리고 저 김태균의 회의록은 또 채택해요. 이거 그러니까 외국에서 작성했다는 거? 네, 이거하고 스토크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던데 홍지욱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네, 리오남 참사는 최근까지도 북경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저희 지자체 관계자가 지난달에 만났고 올 초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저희 대북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올 초에 리오남 참사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 내가 필리핀에 가서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개인 착복을 할 수 없습니다.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모두 송명철 조선아태 부실장이 영수증을 써줬는데 100만 달러는 영수증이 없죠. 그 비는 100만 달러를 리오남이 받았다고 검찰이 만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 돈을 받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 정치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이 첫 부분에서 말한 배상호 회장은 누구냐면 쌍방울 회장의 동업자로 그때 당시 사업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재명 관계없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바로 윗선 김용남 전 부장검사, 지금은 변호사인데 출석했는데
이 증언하는 족족이 이화영 전 부지사 당사자가 저거 거짓말이라고 깨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장면을 봅시다. 우선 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당신 해고야 그래서 잘린 후에 부장검사 그리고 검사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서 변호사 얘기입니다. 전화를 해서 다시 변호사 맡아줄 수 없냐고 했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내용인데 자 들어봅시다. 김영남 증인 왜 전화했습니까?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조사를 받을 때 서민석 변호사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진행하던가 아니면 변호사가 참여하는가를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기억을 아주 잘하네요. 선택적 기억 아닙니다. 지금 김영남 증인께서 서민석 변호사님께 전화한 게 제 조사에 배석하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했다고 진술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한 번도 진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변호사 선임할 때의 계약 조건이 법정에서 재판만 관여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석 증인은 검사에게 이화영 증인이 수사받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사 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2018년 17년부터 네. 사실은 이제 대북 사업을 빌미로 네. 주가 부양을 하려는 의도하에 대북 사람들과 접촉을 계속했고요. 네. 그것이 이제 히토류, 광물, 그다음에 관광 그걸로 협약서 같은 걸 체결하고 나서 이거를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한 거죠. 현대 그 대북 사업을 예전에 했었던 현대 부회장도 영입을 하고 한 달 만에 5,000원에서 거의 10,000원으로 뛰죠. 주가가 뜁니다. 예. 그 그래프가 도이치모터스랑 비슷해요. 확 뛰었다가 팔고 그다음에 잠시 저기 소강기에 있다가 또 마지막에 싹 팔고 빠지고 그게 똑같은데 그런 것 김성태 씨가 그걸 기획하고 했다는 것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자기네들 단톡방에 쌍방울 비서실장이 들어간 단톡방에 주가 부양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검찰한테 압수를 당합니다. 검찰이 그걸 보죠. 이거 주가 조작했구나. 예, 알았어. 자기들끼리 그 단톡방에 그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주가 조작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 대북과의 접촉이라든가 송금 돈 보내는 거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걸로 덮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이게 주가 조작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보내죠. 네. 보냈는데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이 맞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나타난 거는 그 수사를 대검 반부패에서 직접 했다는 겁니다. 검사 둘을 파견해갖고. 이거는 수원지검 사이즈가 아니라 PPT를 보시면 대검에서 금융위원회에 직접 보내고 받은 저 문서가 검찰총장 반부패 기획관 이런 게 나오고 거기 보면 그때 대검 반부패 부장이 신봉수입니다. 2022년 6월달 완전히 친윤 중에 친윤이죠. 6월달 이 사람이 수사를 다 지휘해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음에도 2023년 9월달에 홍승욱 수원 검사장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교체가 되는데 그때 신봉수가 직접 내려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주가 조작을 알고 있던 사람이 직접 온 거예요. 직접 내려옵니다. 직접 온 거고. 잘 안 되니까 직접 내려와서 그때 더 세게.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이거 주가 조작인지 확인해 주세요 했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 조작 맞습니다. 이제 이거 자료 가져가세요. 했는데 검찰에서는 자료 안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 공식적으로 나온 답변은 수원지검에서 자료 보낼 때 이미 압수수색을 엄청 해갖고 금감원 입장에서 수원지검이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2022년 6월달부터 수원지검으로 파견 보내갖고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 엄청 하고 어제 쌍방울 관계자도 자기들 시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명 얘기 조주연, 한강일, 이윤환 얘기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우리 엄청 수사하고 가족 계좌까지 다 뒤졌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료를 수원지검이 다 갖고 있었고 금감원에다가 이거 조사해달라고 보낸 건 형식적인 절차 보내고 또 웃긴 게 금감원에서도 이제 그 마무리해서 딱 정리해서 이제 가져가세요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야 너희들 이제 더 조사하지 마 싹 그 갖고 옵니다 사건을 패스트트랙합니다. 수원지검에서요.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평택 시민과 국민께 약속을 드립니다.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평택을은 지난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 씨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을 회복하겠다고 3선 국회의원인 유의동 예비후보를 비롯한 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저 조국만이 극우 내란 정치 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에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조국 평택에 연고가 없습니다. 평택을에는 조국혁신당의 지역위원회가 없습니다. 당원도 소수입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시 백척간두 진일보 한 절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평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자, 평택을 재보궐선거 도전 선언하신 조국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에 출마할 거다, 뭐 단체장일 거다 이런 여러 전망이 있었는데 먼저
왜 단체장 아니고 국회의원 보궐을 선택하신 겁니까? 6.3 지방선거의 최상위 목표가 이제 국힘제로라는 거는 뭐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근데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를 쭉 보게 되면 제가 단체장을 나가게 되면 서울 아니면 고향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찌감치 서울나 부산 같은 경우에 집권 민주당 후보가 거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거기에 제가 낀다는 게 좀 옳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애초부터 제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산은 아니냐? 왜냐하면 예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포함한 3자 대결에서 1위 하는 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조국 부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네. 뭐 제 고향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 조사에서 2자 대결, 다자 대결에서 제가 1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의 이제 부산 시당 분들도 부산 출마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제가 일관되게 밝혀온 3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 6.3 선거에서 집 구하는 거 사무실 구하느라고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 그 첫 번째 반응, 이분은 이제 그 진보 성향의 분이 아니셨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조국 대표가 여기 오니까 전국에서 주목을 받아 좋아,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아주 보수 성향의 분인데 저보고 잘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판단하진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조국신당이 평택에 지역위원회 없죠? 없습니다. 연고도 없으시고? 연고도 없습니다. 당원수도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이 돌파해야 될 문제고요. 또 평택이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맞아요.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인데. 네. 아주 신도시 같은, 뭐 굳이 말하면 분당, 용인, 일산 같은 그 고덕이 있다면 그 외에는 아주 농촌 지역, 뭐 축사, 농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이 뚜벅이처럼 뭐 이 평택 전역을 걷고 뛰면서 제가 돌파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께서 자원봉사 이제 곧 모집할 건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앞으로 정치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저는 상당할 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하면 내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에 몸을 던진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창당할 때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서 다들 비관적으로 생각했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생각하면 좀 몸을 던지기 힘든 것 같고, 전 다시 한번 몸을 던질 생각이고, 오늘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고 6.3을 맞이할 것이고, 6월 4일에는 또 6월 4일에 태양이 뜨겠죠. 이 평택을 다자 대결에서 못 이기면 평택을 더 못 이기는 정치인이 앞으로 뭘 하겠어, 뭐 대권 가능하겠어,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은 지금 지역구를 선택하셨어요? 매우 위험한 지역구인 것이죠. 뭐 호남을 가거나 안산을 가는 선택 대신에 평택을 선택하면 제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론부터 시작해서 뭐 건데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비난이라기보다는 무시를 당하겠죠. 네, 무시당하겠죠. 무시당할 겁니다. 정치인은 비난받는 게 낫지 무시당하면 없는 거거든요. 예. 감당해야죠. 제가 결정을 한 만큼 결정에 책임지고 그 책임을 지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죠. 제가 막 어제 기자회견 뒤에 백불에서 문답에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3표 차로 모든 후보를 이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려운 선거입니다.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자원봉사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진보당에서도 가장 강한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이동도 그 지역에서 토박입니다. 평생 평택에 사신 분입니다. 국힘에서도 가장 강한 아주 강한 후보입니다. 하시나고 민당은 전략 공천할 거거든요. 물론이죠. 예. 사고 지역이니까. 그리고 환경 누구나 다 알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 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격돌 속에서 누가 압승을 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3표 차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상대 후보들이 정해지면 다시 모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 나가실 뻔한 그 지역구에 한동훈 지금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동훈 당선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을 좀 보셨을 텐데. 제가 고향이니까. 첫 번째 철학이 잘못됐습니다. 시정 철학. 시를 행정을 하는데 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하는데 시 행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되게 막 시민들을 위한 정책도 하시고 막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의견 묻고 이런 뭐 활동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시민들은 본인이 잘 정책을 해서 끌고 가면 나중에 따라오고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시민을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의 목표는 대권에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제 그 이명박 전 시장님의 청계천 같은 뭔가 그런 걸 자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랜드마크, 뭐 거대한 업적 이런 것만 자꾸 이제 하시는데 시민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생활상의 요구를 바라는 거여서 그런 요청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한강버스 같은 거. 네, 한강버스, 뭐 서울링, 그다음에 좀 예, 노들섬에 지금 뭐 토마스 헤더윅 작품 뭐 수천억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5천억 이상 든다고 하는데 이런 걸 진행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바트로총 조형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시민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그 철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꿀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시장을 바꾸면 철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러면 시장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네. 한강버스는 뭐 잘못된 겁니까? 한강버스는 기본적으로 이걸 교통용으로 하겠다고 시작한 것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은 뒤로 밀려난 겁니다. 교통용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빠르게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고 또 많은 군데를 들려야 됩니다. 정거장을.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 수심이 낮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전을 뒤로 미루고 교통용으로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이미 교통용으로는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게 감사원 결과 이미 다 밝혀졌고. 그런데 지금 안전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단시켜 놓고 전면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폐기시켜야 되고요. 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가지고 관광용으로 써야 됩니다. 유람선으로. 관광용으로. 예. 근데 또 유람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여서 교통용이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같은 그 회사들이니까 이걸 잘 조정해가지고 유람선으로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시민의 출퇴근용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관광용 유람선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폐기해야 된다. 예, 예. 그게 맞죠. 근데 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계속 떠들고 있던데. 이제 정신승리신 것 같아요. 저 어저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신승리. 그 기사 인터뷰 보고 이게 본인은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근데 이거는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치유가 안 되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을 바꿈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이기 때문에 자 본선 들어가면 저희가 한두 번 더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불러주십시오. 예. 네. 미국 AI 빅테크 엔트로픽은 최근 미토스라는 AI 모델을 내놨는데 시스템 약정을 찾아내 해킹하는 능력이 충격적인 수준이라 미 연준과 재무부,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등이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정도입니다. AI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만의 소버린 AI 체계를 구축해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자, 미토스라고는 아직 못 들어봤죠? 네. 근데 해킹은 들어봤죠? 네. 보안 시스템 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토스라는 놈이 세상의 보안 시스템을 다 뚫어버린다고 할 정도라고 해요. 만약 이 놈이 다른 나라의 은행 같은 시스템을 혹은 뭐 정부 망을 공격해서 해킹을 해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멈추는 겁니다. 이제 전산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거 아직 우리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아서 제가 오늘 4부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그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좋은 뉴스부터 갑시다. 원유 나프타 대체 수입 문제 때문에 출국했던 강훈식 비서실장 어제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올해 말까지 총 원유 2억 7천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 도입 물량을 각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핵심 방문 성과 보고하는 거 핵심 내용 들어봅시다. 직접. 먼저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경로로 수출되기 때문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의미가 있는 국가입니다.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만 방문 성과입니다. 해협 봉쇄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오만의 원유 약 500만 배럴 그리고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우디로부터 총 수입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3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매년 수입해 왔습니다. 약 5천만 배럴의 원유를 4월에서 5월 중에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의 원유를 약속하였습니다. 작년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올해에도 확보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파민 국악은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 계약 한국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석유 원유는 석 달 이상치, 나프타는 한 달치를 추가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곁을 떠나서 이렇게 자주 세계 각국을 도는 거는 어떤 나라 기준으로도 이례적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어서 왜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 하자는 거냐, 이어서 들어봅시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해요. 매우 심각하죠. 우상향하게 만들어보자.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거. 네거티브 규제, 그러면 보통은 정부에서 정해주죠. 공무원들이 이거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키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외에는 다 돼. 그러니까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인데 저도 사실 엄청 불안해요.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진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국제 통상으로 먹고 산다니까 규제를 국제 기준으로 만들었어. 어떤 방향으로? 첨단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네거티브 규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네.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이거 금지된 거 외에는 모두 허용. 이건 혁신과 속도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네거티브 반대말인 포지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허용 된 거 외에는 다 금지. 그러니까 이 용어의 뉘앙스하고 정반대죠. 포지티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거만 가능해? 나머지는 다 금지.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같은 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 규제 성격 대전환을 하겠다는 게
제가 이건 해설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포지티브 규제 중심 국가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이래로 국가 주도로 산업 발전을 도모했거든요. 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원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려고 그렇게 한 이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통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정권 속성이 아주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허용한 것만 해. 국가가 권한을 쥐고 허가하고 인가하고 승인하고 해야지 뭐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소위 산업화를 이뤘고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새로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이 된 예. 미셸 바스틸. 예.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예. 반복 반중입니다. 반중. 예. 나중에 김진영 교수가 많이 아시던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진영 교수님이 보충을 해주시라고 믿지만 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해리스라는 고수연단 그 주한미국 대사. 예. 그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적 남북관계에 얼마나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반복 반중 성향의 인사가 지금 대사로 오면은 우리가 그걸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국내에 있는 일종의 그 친미 내지 종미 성향의 대통령 주변에 참모 내지 공무원들이 예.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완전히 대통령을 그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상원 청문회가 남아 있는 시작이 아직 안 됐는데 예. 미국 내 그 한인 동포 사회에서 조국을 좀 그 위원을 마감으로 뭔가 지금 그 해리스가 아니라 미셸 스틸박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조금 그 상원 청문회 전에 여론을 좀 조사해주죠. 특히 미국의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 회의가 있습니다. 미주지역 협의회 부의장이 제일 많아요. 해외 동포 중에서는 그분들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정책거리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 뭐 뉴욕이면 뉴욕, 무슨 뭐 자기 사는 동네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좀 그 미셸 그 스틸 박스인지 뭐 저건 그분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날려주는 식으로 해서라도 그분이 와서 조심을 하도록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좀 해주고 국내에서는 그 미셸이 오는 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을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종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좀 준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국내에서 여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장관님. 오늘 그 출연료를 많이 주는 행사로 가시나 봅니다. 여기 안 오시고 거기 가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행사인데, 아니, KTX 왕복 사표를 보내면서 와달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 인간적인 요리로. 무슨 출연, 사람은 그게 돈 떠오르는 사람은 만들지 마요. 먼저 약속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으로 오셨을 텐데 출연료가 센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강연료가. 자,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거꾸로 뉴스 공장의 출연료가 약하다는 것도 일종의 고백인 거다. 지난번에 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동정을 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착취당하고 현직 정치인들은 또 출연료를 원래 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그래서 김준영 원장일 때는 줬는데 왜 의원일 때는 안 주냐고 하셔가지고 쌤통입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나오고 있다. 그건 그렇고. 자, 우리 그 장관님 얘기는 한인 사회에서도 미국 정치권을 좀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거 표시를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명한 사람을 아그레만 안 줄 수 있겠냐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우려. 국정원에서 출입국 리호남의 출입국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리호남이 그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뇌물을 받은 사람의 없는 거죠. 현장 부재가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은 잘못된 기소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공소는 취소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법원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치열하게 다퉜는데 판사가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70만 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안 받아줘. 그 이화영 판결이 확정됐다. 지금 그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수사팀이. 근데 뭐 확정됐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정된 이유는 뭐냐 하면 리호남이 위조 여건을 가지고 필리핀,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방용철, 김성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리호남이 다른 데 있었다는 현장 부재가 입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진술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 판사도 70만 불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랬다면 이거는 70만 불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 외국환거래법상 이 구성 요건상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온 부분이 있는데 70만 불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대북 사건은 현장 부재로 끝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리호남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리호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김성태 법정에 제가 방청을 하러 찾아가서 재판 끝나고 나오는 김성태 회장 붙잡고 물어봤거든요. 그 리호남 필리핀에서 만난 거 진짜 확실하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저 예상컨대 뭐 이화영 법정에서 만났다고 증언을 했으니 본인이 당연히 같은 대답을 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물어봤는데 즉답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그 양반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안 만났다고 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가 형량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뒤집어져서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 우려.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정말 자기가? 김성태 진술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떻게 하는가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제가 불러가지고 특검의 특별 조항으로 그 플리박에 넣어가지고 당신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 안 받게 할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 정도 돼야 얘기하죠. 문제는 엊그제 방영철 전 부회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나와서 처음에는 증언 거부하다가 나중에 서영기 위원장이 자꾸 추궁을 하니까 만난 거 맞다라고 또 증언을 이 했어요. 양반은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그 김성태 회장은 당장하고.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리오남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름은 리명훈이다. 그 영화 공작에서 이름이 리명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름이 뭐든 간에 필리핀에서 돈 전달한 거 확실하냐 재차 물었더니 그거는 뭐 나중에 향후에 재판에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기록 다 봤으니 알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냥 줬다는 답답을 건데. 회피해요. 그러니까 줬다는 건데. 지금 방용철, 김성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 조경태 KH 부회장이나 좀 뭐 조경식 그다음에 이국훈인가요? 그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렇죠. 리호남이 거기에 그 호텔에 오지 리오남을 않았다. 아는 사람도 것, 예. 대북 사업하던 아는 사람도 리오남은 없었다고 맞습니다. 하고 수행했던 사람도 자기가 계속 붙어 있는데 잠까지 같이 잤는데 호텔에서 봤다고 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근데 호텔 방에서 자기가 처음부터 같이 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온 적이 없다고 한단 말이지. 김국훈 씨 증언은 일관되고 믿을만한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했으니까. 근데 조경식 씨 증언은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어쨌든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윤석열이 정권 잡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 안가로 자기 그 검사들 불러다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배치표 있잖아요. 검찰 배치표 놓고 계속 술 먹었대요.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야. 아니 검사들 저녁에 술 전화 받았다는 검사들 꽤 있어요. 윤석열 전화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많아요. 밤에 술 먹고 전화 받은 사람들은 유튜버들도 엄청 많아요. 국정을 한 게 아니고 검찰 판을 딱 짜놓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이전 정부를 조지고 그리고 미래인 이재명 당대표를 조질까. 그렇죠. 이 그 작전을 처음부터 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짠 거예요. 보니까. 이원석 송경호 격가지로 하나 세서 어제 심우정 압수수색 당했다고 나왔잖아요. 심우정 PC 검찰총장 PC가 지금 압수수색된 거는 뭐 역사상 최고조예요. 자 중요한데 자 심우정 이창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이창수 이원석 송경호 그때 맨 위에가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봐진 것 같고 진짜는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실이고 하나 더 있어. 한동훈. 한동훈은 그 당시에는 한동훈 핵심이었어. 핵심이었죠. 네. 그러니까 매일 그 대통령실에 모여서 검찰 자기 찐윤 검사들 다 들어와 있었잖아. 거기서 작전회의해서 여기는 보내고 저기는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하던 짓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외교부 인사가 외교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검찰 배치표를 가지고 술 먹으러 갔대요. 왜냐면 윤석열 그게 되게 절박해서요. 왜냐면 이재명 죽이기를 해야 그게 자기가 다음이 또 있는 그게 제일 거니까. 중요해. 예. 그런데 이제 심우정까지 갔잖아. 한동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요지는 한동훈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 윤석열이 어떻게 사람을 그 대통령실에 뽑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나.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 이거는 문재인 조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이재명 조지려고 하는 것이고 양갈래로 조진 거예요. 그렇죠. 양갈래로 조진 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톡 튀어나온 게 김태효. 김태효 찍찍거다. 김태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제가 이번에 드러난 걸 보니까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역할 거기에 돌아가는 거. 검찰의 바지로 썼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도 동원을 하고 그때 뭐 그 명품백 이런 것도 건의기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을 다 총동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사정기관들을. 검찰총장일 때는 검찰 것만 이래가지고 뭐 했다면 대통령 돼가지고는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동원시키고. 그거 근데 검찰 밑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검찰 밑으로. 국정원에 감찰팀에 국정원 검사들 다 보내가지고 먼저 장악하죠. 국정원을 그런 식으로 장악해서 국정원 감찰 기능을 자기들이 검찰의 칼로 쓴 거죠. 그렇게 수사했던 검사들 위법하고 불법 저지르고 그렇게 진술회유하고 협박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다시 되풀이가 돼요. 왜냐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나가가지고 잘 살고 잘 살게 되면은 그 변호사들 그 검사들은 또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출세해야 그렇죠. 되니까. 법사위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심우정 이창수 이 한동훈 가는 길을 수사해야 되는데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미국으로 연수 갔어요. 그래서 들어와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났어. 그 사람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법무부에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수사 협조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그 검사 강제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법무부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연수 중인 연수는 끝냈고 연수 중인 검사한테 연수는 끝내고 돌아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안 돌아온다는 거잖아. 아니,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그래서 특검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법무부에서 어떤 협조를 해줬어? 할 수 있는 협조가 뭐야? 그랬더니 이메일 줬대요. 이메일은 상관없지. 이메일로 했던 전화로 했던 어쨌든 통보 내용이 중요하죠. 뭐. 55개 중에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정조사 때 정일권 정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그리고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그날 제가 증언을 거부하고 밤에 늦게 이제 정일권 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한 번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봐라. 제 입장에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다.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이유는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민간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배임으로.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됐으면 그건 제3자 뇌물이 됐을 겁니다. 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공무원들 불러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저한테도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사실들을. 자,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증언이었는데 목표는 하나 이재명. 그래서 어떻게든 기소했을 것이다. 네. 근데 그 목적으로 이 사람한테서도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고자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밤에 늦게 와가지고 애들 사진 보여주고 애들 다시 봐야지. 우린 배를 가를 수도 있어. 목표는 이재명이니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불 것 같아요, 안 불 것 같아요? 당연히 불 수밖에 없죠. 영화 공장에 영화 평론가 거의 없다 했잖아요? 네. 미리 붑니다. 얘기하기도 전에요.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미리 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쳐놓고 저렇게 가족 사진 보여주고 지인들 압박하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얘기해요. 네. 자, 그래서 이어서 당시 그런 배를 갈라 또 뭐 아이들 봐야지라고 말했던 정일권 검사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자, 보시죠. 목표 누굽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목표가 누구다 한 적은 없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선택 잘해라 한 얘기는 있잖아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2박 3일 동안 혼자 독방에 가둬놓고. 수사검사들에게 따지는데 물론 인정 안 하죠. 자, 봅시다. 대장동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송경호 중앙지검장, 어미준 강백신 다 나와줬어요. 암수를 어떻게 쓰냐? 녹취록 조작이에요.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록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뭐로 들립니까? 재창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자, 유명한 강백신, 어미준 검사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디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군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이 내용들이 공개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공개성과 투명성이고 유튜버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소장도 보고 녹취록도 입수해가지고 다 본 거예요. 이현석 전 검찰총장님. 녹취록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난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빙다리 핫바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조작 수사에 연루된 검사들은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장면 봅시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강백신 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부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하셨어요? 밥조서에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증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무섭습니다. 위원장이 자기 말을 막다 이거야. 왜 국민이 설명 못하게 하느냐. 국회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무원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런 질문 받는 공무원으로 나온 거예요. 국민 앞에. 그런데 왜 국민이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것도 지금 조작수사 의혹 때문에 나와서 자기 말을 막다고 저렇게 하잖아요. 위원장이 말하는데 네. 국회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일 때 검찰 공화국일 때 저런 나무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 했겠죠. 지금 TV로 생중계 버스가 한강버스가 예, 컸습니다. 컸어요. 컸어요. 야심작이었는데 그거 왜 했나 몰라. 지금도 계속 혼자 자화자찬하던데. 예, 버리질 못하네. 자, 그리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에는 1000명 ARS가 확실히 있습니다. 부산은 네. 진보 보수 표집을 보면 표수가 확실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자, 민주당 국민의힘 박빙 우세입니다, 민주당이. 네. 자, 대통령도 60%가 안 되는 지역이 별로 없는 60%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방선거 구도도 박빙입니다. 네. 예. 이거 지금 부산에는 항상 5%는 숨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박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게 3월 16, 17일 조사에는 전화면접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양당이 민주당이 48.6, 국민의힘 30.6으로 차이가 컸어요. 근데 이번에 ARS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상당히 좁혀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ARS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예, 순등층이 많아서 순등층이 저는 많아서. 예. 그 ARS를 하더라도 5%는 감안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은. 예, 예. 과거에 항상 그랬어요. 결과를 열어보면. 자, 그래서 1대1 붙여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딱 10% 차이가 나네요. 이건 이제. 다자대결. 다자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2.9%. 다자대결 넣었을 때 딱 10%인데 근데 이제 개혁신당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개혁신당이 끝까지 완주할지 모르겠는데 예. 완주를 안 하고 단일화 한다고 전제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습니다. 1대1로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8%로 줄어서 2%가 줄었어요. 예. 딱 개혁신당 표만큼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49.9 대 41.2로 전재수 후보가 앞서 있는데 5% 감하고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빙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조사할 때 3월 16, 17일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재수 51.7, 박경준 25.2로 거의 2배 차이 났는데 이제 ARS 조사가 고관여층 이주의 응답이기 때문에 좁혀지기도 하지만 그 경찰 무혐의가 이슈가 좀 되면서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수치를 보면 부산에서 역시
박빙이 되겠구나. 예. 그렇죠. 예, 부산에서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예. 우울경 모두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한 40% 안팎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50% 안팎이었는데. 그 특이한 거는 남성층에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전재수 후보가 남성층 인기가 더 많습니다. 여성층보다는 그것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아니면 부산에서는 사실 부산 시장 탈환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북가 보궐선거가 관심이 있어서 한동훈 하정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정우 대통령이 그 넘어가면 안 돼. 그 영상 있나요? 넘어가면 안 돼. 한번 했었는데. 다음 주에 해수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단일화하지 않으면 3파전이 되는 것이고 3파전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한을 18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한을 제시하셨는데 네. 내일까지 제시하신 이유는 뭔가요? 최소 한 달 전에는 이제 단일화 논의가 매듭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즉 그 5월 3일, 4일 이때까지는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이고 그러면은 왜 18일까지 답변해야 되느냐? 네. 5월 3일, 4일 이때까지 단일 후보 결정되려면 현실적으로 중앙당에서 양당의 중앙당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 또는 양당의 지도부에서도 단일화의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여론조사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과거에 뭐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그때도 이제 당이 다른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결정했었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뭐 아시겠지만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고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준비하는 그 소요되는 시간이 한 10일쯤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역산해 보면 그러면은 20일까지는 단일화 여론조사 단일화에 대한 실무 협상이 매듭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보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합의 이것이 18일까지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이틀간 실무 협상을 통해서 뭐 여론조사 설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론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뭐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는 제외하냐, 뭐 설문 문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실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서울시장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인데 서울시장 적합한 인물 지금 전화면적으로는 약 더블 스코어 차이고요. ARS도 대체로 더블 스코어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RS는 다자 대결로 물어봤으니까 네. 자 1대1 가상으로 바꿔서 박수민 예비 후보 자 넘어가고요. 박주민 후보는 뭐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박주민인 줄 알고 찍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 뭐 경선 끝났는데 왜 이러지? 정원호하고 박주민이 붙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세훈 후보하고의 가상대결이 가장. 예, 다른 분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예. 오세훈 후보와 가상대결 1대1 지금은 큰 차이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점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TV 토론을 할수 이제 붙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지난번 꽃에서 3월 30일 날, 4월 1일 날 그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면접 조사로 했을 때 정원호가 당시에 52.0, 오세훈 27.3이니까 거의 격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약진하는 그런 현상. 약간 컨벤션 효과가 생겼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ARS 조사도 그 당시에 정원호 52.7, 오세훈 29.8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벌어졌다. 오히려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윙보터 세력들이 흔히 말하는 중도층들이 이익 투표에 강하거든요. 경제 투표에, 가치 투표보다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돼 있고 코스피가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코스피가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여당 쪽 정원호 후보가 개인기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당 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워낙 치열한 경선을 치렀는데 또 끝나고 나서 원팀이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팩트에서는 3%포인트가량, ARS에서는 6%포인트가량 정원호 후보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컨벤션 보통 이제 끝나고 나서 잡음이 있으면 역컨벤션 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이런 상태고 이 수치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좁혀지겠지만 역전하기에는 꽤 큰 격차다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2018년 지방선거랑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부정성 평가가 60%대 후반, 뭐 7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맘때 여론조사 결과하고 거의 투표 결과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열세 후보들이 한 2%에서 5%포인트 더 늘어난 거 외에는 여당 후보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피로감이 꽤 있다고 봐야죠. 꽤 있죠. 기대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보수 진영에서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을 그냥 답하지 못했죠.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